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올라 시간입니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증시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세월 참 빠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8월 증시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까요? 네, 일단 8월은 8월 초가 고점이었고 8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계속적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8월 마지막 주에는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8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웬만한 악재들은 다 쏟아졌죠. 일단은 미국 신용 등등 강등 이슈 있었고 중국 경제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 중국 부동산 위기 이와 더불어서 미국 경제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10년물 채권금리가 연준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 달러 인덱스 반등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특히 홍콩, 중국,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들이 유독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월에 이어서 8월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순환매가 전개될 뿐 추세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했죠. 8월 한 달 동안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 관련주, 그러니까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호텔 레저나 소매유통, 화장품 의류 이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2차 전지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인터넷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에 반등을 했던 업종까지 꺾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8월 한 달은 기관하고 개인이 극명하게 엇갈린 매매를 보여줬거든요. 기관은 3조 1천억, 외국 개인은 3조 5천억 매수하고는 그러니까 기관이 3조 대 팔았고 개인이 3조 대를 매수했는데 그럼 기관이 왜 팔았냐? 이거는 기관이 적극성을 가지고 팔았다기보다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3조 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3조 정도 나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화학, 철강, IT 가전, 자동차, 기계같이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들을 좀 매수하면서 그동안 좀 눌렸던 업종들이나 종목들을 좀 매수했던 것이 아닌가. 2차 전지에 대한 선호는 계속됐고 그런 흐름으로 한번 8월 달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8월 강세 예상하셨는데 레벨이 좀 다운됐어요. 맞습니다. 코스피 경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자칫하면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좀 안정을 찾고 있죠.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4.3을 넘나들던 게 지금 4.1대로 다시 꺾였고 달러 인덱스도 104를 올라가는 게 약간 꺾이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주식시장에 굉장히 압박 요인이었던 채권금리와 달러가 진정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봤던 660선에서 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480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반등을 하면서 저점 대비 한 100포인트 가까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점은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은 8월 달에 말했던 2700, 800 넘는 그림들이 나올 것인가? 일단 채권금리도 많이 높아졌고 원달러 환율도 많이 높아져서 2700, 800 정도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2650선의 트라이하는 넘어서려고 하는 그림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9월 중에는 박스권 상단 2650선 돌파 시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지지선은 최근 며칠 동안 2570까지 갔다가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밀리는 과정에서 2540, 2520을 지키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등락을 거친 뒤에는 2650을 향하는 흐름을 한번 다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채권금리 10년물 흐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최근에 보니까 다소 좀 꺾이는 듯하긴 한데. 일단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10년물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제지표가 좀 예상보다 부진하다 보니까 좀 꺾이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10년물 국채금리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를 반영한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통화정책의 1위를 위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6월 말 이후 미국 GDP 성장 전망이 1.3 정도였던 게 2%로 상향 조정되면서 채권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자, 보통 경제 지표가 좋으면은
경제지표가 좋아서 채권금리가 오르는 건 증시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3천억 달러 정도 더 할 거다. 그리고 그동안 단기채를 많이 발행했으니까 이번에는 중장기채를 좀 많이 발행하겠다. 라고 하면서 수급 불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더 세게 많이 강하게 올랐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즉 경기가 괜찮다 플러스 수급 불안 이 두 가지 변수가 채권금리를 끌어올린 건데 일단은 수급 불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급이나 심리는 초기에 반응하는 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8월달 한 달 동안에는 수급 불안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수급 불안은 해소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뻗어나가는 거냐? 왜냐면은 경기가 계속 좋은 그림을 보여주면 이 경기 방향성에 따라서 올라가겠죠.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GDP 성장률 전망이 전년 대비든 전분기 대비든 모두 다 2분기를 기점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예상보다 좋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둔화, 우하향이란 측면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더 강하게 오르기보다는 4.3을 고점으로 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채권 받고 달러는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뭐 보니까 104까지 갔다 조금 네. 이제 하향세긴 한 것 같은데 내려갈 수 있을까요? 또? 달러도 채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4.5포인트, 그러니까 올해 연중 고점 수준에서 약간 그 상승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방향성 자체는 좀 우하향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GDP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유럽 경제 성장률 전망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로 약세, 달러 강세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고 예상보다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분기별 모멘텀은 좀 둔화되는 그림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바닥권을 통과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즉 미국은 이제부터 둔화되는 그림, 유럽은 이제 바닥을 잡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 그러면 이게 오버랩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점진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요. 요 그림은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GDP 성장률과 GDP 성장률을 빼준 거고 회색 바 차트는 기준금리를 빼준 건데 이게 올라갈 때 달러가 강하고요. 내려갈 때 달러가 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라간다는 의미는 미국 경기보다 유로존 경기보다 미국 경기가 더 강하다. 유로존보다 ECB보다 연준이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들이 작년 4분기까지는 지속되었죠. GDP 성장률 전망도 마이너스 폭을 좁혔고 금리 격차는 확 벌어졌던 것인데 이런 흐름들이 지속됐는데 최근 2분기까지는 경제 성장률 전망은 미국이 우위를 보이는데 기준금리 격차는 좁혀지면서 박스권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분기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GDP 성장률도 이제 미국이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달러가 더 강해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약세함을 높여갈 것이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유로존 GDP 성장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로존 GDP 성장률을 빼준 게 마이너스로 가는 과정. 그리고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였던 게 0.45%포인트로 좁혀진다는 그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좀 등락이 있긴 하겠지만 올해 말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달러의 약세 압력은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당분간은 배드 이즈 굿 국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다라는 그림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은 굉장히 강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슬로해지게 된다면 진정되게 된다면 저는 달러 약세 그리고 채권금리 하향 안정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미국 경제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지금 75 역사적 고점 금융위기 이후 고점권에서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출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 지표들 발표된 걸 보면은 소비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쇼크로 나왔고 고용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9월 한 달 동안 9월 20일이 FOMC 회의인데요. 그때 전까지 배드 이스 굿,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채권금리 안정, 달러 안정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채권 금리, 달러. 네. 자, 만약에 이제 예상대로 하향한 증세 보이면 네. 증시는 이제 거꾸로 좀 반등을 네.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겠는데 어떻습니까? 증시도 반등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8월 달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과 나스닥 모두 다, S&P 500은 4,650, 나스닥은 14,600을 넘기는 좀 어렵고, S&P 500은 4,300선, 나스닥 13,200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줄까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수준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을까? 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좀 박스권일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왜냐면은 최근 반등한 것은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도 과열됐던 투자 심리가 중립 수준으로 돌아와 있고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2달 동안 멈춰 있었던 게 지금 중립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 그리고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도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보시는 그림이 중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온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흐름상으로는 아직까지 경계감을 풀지 말아라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전 고점, S&P 500 같은 경우 4,650선, 나스닥 같은 경우 14,600선을 좀 상단으로 놓고, 그리고 하단은 S&P 500은 4,300선, 나스닥 13,200선을 하단으로 놓고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아마 통화정책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좀 더 명확해지면 확실한 방향성 위쪽으로 잡아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좀 박스권 등락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좀 살펴봤고요. 뭐 중국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참 요새 이제 참 우리 경제와 증시 불안의 원천인데 중국 경기 뭐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그동안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도 GDP 성장률은 우상향이다. 22년 4분기가 2.9, 23년 1분기가 4.5, 뭐 2분기는 기저효과가 있었고 3분기는 4.6, 4분기는 5. 어찌됐든 간에 우상향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기울기가 많이 완만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월 데이터를 보고 8월 달에 반등 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네. 왜냐면 중국 소매 판매가 2.5가 나왔습니다. 근데 3분기 블룸버그 예상치가 소매 판매 예상이 5.7이에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반도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7월 달까지 실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5.7 그리고 산업 생산은 4.5 이번에 3.7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7, 4.5를 근거로 GDP 성장률이 4.6이 나온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8월 달 실물 지표까지도 예상보다 좀 지금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4분기, 1분기, 2분기 올라갔다 3분기, 4분기 꺾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 좀 위험한 국면이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 경기방역 정책을 쓰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그림은 경기가 불안정하다라고 했는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많이 반응을 안 했거든요. 특히 8월 15일 날 앞서 보여드렸던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그냥 약보합에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유는 이미 경제지표가 안 좋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까지 갔다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라서 충분히 경기는 안 좋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게다가 7월 24일 날 중앙정치국 회의 이후에 나오는 경제지표들이 그리고 경기부양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와 그리고 경기 회복,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중국 증시는 더 급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지표가 올라오기 전까지 좀 바닥권에서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시발은 부동산 위기입니다. 네. 잠잠할 만하면 이제 그쵸. 반복되는 중국 부동산 위기. 뭐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비고비 넘어왔잖아요. 네.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지표 쇼크에는 반응을 하지 않던 게
중국 부동산 위기가 나오니까 뭐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은 중국 부동산 위기가 왜 반복될까? 몰라서일까? 아니면은 그냥 기업들끼리 하다 보니까 그랬을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좀 재밌는 그림이 등급이 있어요. 옐로우, 그린, 레드. 이걸 중국 정부에서 부여한 겁니다. 예. 2020년 8월에 세 가지 레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부동산 기업들을 좀 리스팅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년 전 헝다도 그렇고 이번에 벽대원, 컨트리가든도 그렇고 좀 불협화음이 났던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통제를 못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벽개원이 망하면은, 디폴트가 나면 진짜 부동산은 망가지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벽개원, 컨트리가든은 옐로우 등급입니다. 그리고 판매 면적 1위 기업이라고는 하는데 판매 단가는 거의 꼴찌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시골에다가 물량 공세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될 건 옐로우 등급과 그린 등급의 차이입니다.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시면 1월부터 7월까지 판매 면적, 판매 금액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벽개원은 전년 대비 판매 면적은 마이너스 33%, 금액은 마이너스 35%. 근데 그린 등급은 대부분 플러스입니다. 예. 몇몇 기업들은 플러스 20%, 플러스 30% 한 것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도 그렇고 한국의 뭐 생활금고 사태도 그렇고 이번 중국 부동산 위기도 그렇고 좀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옐로우 등급,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불안정했던 기업이 흔들리고 디폴트 이슈가 있고 진짜로 망한다 하더라도 이게 위쪽으로 그린 등급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량은행까지 확산되지 않으면 그 충격은 제한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벽개원이 지금 판매 면적 1위라고 하는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 주택 판매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물어보면 되게 적게 말하신 분이 10%라고 하시고요. 보통 20, 30% 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기사 타이틀에서 중국 최대 개발사 벽개원이 파산 위기에 있다라고 하니까 되게 충격이 컸던 거죠. 예.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컨트리가든 벽개원의 중국 주택 판매 비중은 2.7%입니다. 굉장히 낮네요. 네. 생각보다. 네. 더 재밌는 건 1, 2, 3등이 2%대고요. 4, 5, 6등이 1%대고요. 그 나머지는 0%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0.1짜리가 수십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구조조정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우대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1년물로 예. 10bp. 근데 왜 5년물을 안 했냐?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알고 보면 중국이 통제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벽개원은 옐로우야. 옐로우니까 뭐 파산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를 부양시키려는 의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의미가 있는 5년물은 동결을 하고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1년물은 인하를 했죠. 즉 옐로우 등급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린 등급이나 우량한 기업들로 확산되지만 않으면 구조조정은 계속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부동산 위기다, 뭐 어디가 파산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런 위기가 확산되는지, 그러니까 옐로나 레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구조조정 과정에 있구나 라고 할 텐데, 만약에 이게 그린 등급으로까지 확산되면 그때는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 이번 부동산 불안이, 그리고 벽개원의 디폴트 이슈가 중국 부동산 위기, 중국 경제 위기 이렇게 확산되는 거는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뭐 전 세계에서 다 샀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마 중국 국경 내에 좀 국한되는 문제라 네. 조금 그 글로벌 충격은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진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기가 오면 위안화는 7.3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그림 중에 하나, 밑에 그림이 파란색 선이 달러 대비 위안화 상대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갈 때 위안화가 더 약세를 가하면은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겠죠. 네.
근데 부동산 위기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8월달 이후 계속 멈춰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이슈나 뭐 언론에서 뭐 해외 뉴스에도 나오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플레이라는 투자라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 않다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으로 확산되는지 여부, 또 하나는 달러 대비 위안화가 더 약한 그림을 보이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신다면 이번 사태는 이번에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위안화하고 뭐 원달러 환율 얘기도 앞에서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좀 풀리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팔진 않았어요. 아까도 처음에 리뷰하면서 보여드렸던 건데 현물에서는 7천억밖에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나누면 한 300억, 매일 300억 정도밖에 안 팔았던 거예요. 예.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최대 3조 3천억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관이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된 거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해석하는 거는 위기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미국발, 중국발 경제지표 뭐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자극하면서 단기 대응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불확실성 위기가 한국 증시를 팔고 떠날 비중을 줄일 정도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외국인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사진 않거든요. 근데 보유 비중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좀 매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3월 이후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그때의 트리거 포인트 전환점이었던 EPS의 상대 강도, PR의 상대 강도가 여전히 한국 증시는 매력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환율이죠. 환율이 좀 슬로해지면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올 텐데 저는 이 또한 거의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빨간색이 원화 약세 강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위안화,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 강도랑 같은 그림인데 이게 2020년 이후 고점을 찍고 좀 꺾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뭐 코스피는 물론이고 네. 글로벌 금융 시장을 크게 흔들어놨던 변수, 또 불확실성 요인들 이런 거 진정될 거라고 하시는데 네. 반등 동력이 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일단은 오늘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일까지 수출도 마이너스 16, 20일까지 수출도 마이너스 16. 그런데 오늘 한 달 수출을 보니까 마이너스 8.8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 21일부터 31일까지 수출이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네. 되겠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대비 8월 수출 금액 흐름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반도체 안 좋아, 중국 안 좋아 하시는데 반도체는 7월보다 수출 금액이 늘었고요. 중국도 수출 금액이 줄질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 그리고 미국. 이쪽에서 수출 금액이 급감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bad is good. 그러니까 자칫하면 8월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8월 말에 왜 수출이 올라왔을까? 재밌는 그림은 계절성입니다. 계절성. 예. 이 파란색 바 차트가 2015년부터 22년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 평균치고요. 회색 바 차트가 올해 수출 금액입니다. 보시면은 1월 달에 좀 부진했다. 2월, 3월 괜찮다가 4월 달에 퉁 꺼지죠. 이거는 반도체 비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5월, 6월 반등했다가 7, 8월 꺼져요. 예. 여름 휴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겠죠. 그러다가 9월 달에 팡 튑니다. 9월 달에 왜 튈까? 아마도 한국은 추석, 중국은 국경절, 그런 연휴를 앞두고 물건을 미리 챙겨 놓으려는 재고 축적 수요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9월 말로 추석이 좀 빠릅니다. 예. 네. 그래서 8월 말부터 수출이 개선되는 그림이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8월 수출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오긴 했는데 이제 9월 11일 있을 10월 수출, 9월 10일까지 수출, 21일 있을 9월 20일까지 수출이 좀 높은 그림을 보여준다면 증시는 좀 반등하는 힘이 좀 좀 붙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은 뭐 물가가 낮아서 걱정이고 네. 미국은 뭐 여전히 물가가 좀 높아서 걱정이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9월 FOMC.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CPI가 마이너스 반전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했죠. 네. 경기지표는 안 좋은 건 아는데 야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갈 정도야라는 걱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PI는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이번 8월달 물가는 PPI가 마이너스 폭을 더 줄이든지 플러스 반전하면 좀 안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CPI 같은 경우는 어제 PC가 나오긴 했는데 예상한 만큼 나왔습니다. 8월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아직 잡히질 않았는데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오기 기준으로는 이번에도 코어 CPI는 둔화, 헤드라인 CPI는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이라면 크게 무리가 없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코어 CPI는 둔화되고 헤드라인 CPI가 올라가기는 반등하긴 반등할 텐데 받는 폭이 좀 좁혀지면 예상보다 좀 낮으면은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CPI까지 확인하고 일주일 뒤에 FOMC가 있거든요. 이번 FOMC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9월 금리 인상 컨센서스는 여전히 동결이 한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문제는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 확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잭슨 미팅 이후에는 금리 인상할 거야 라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가 또 경기표 부진하니까 이게 역전되고 그래서 9월 FOMC 이후에 뭐가 변하는지 봐야 되냐면 11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컨센서스 변화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9월 FOMC에서 포인트는 이번에도 점도표입니다. 네. 점도표가 올해 23년을 5.6, 24년 4.6, 25년은 3.4로 내놓고 있는데 23년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11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이 팡 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23년에서 24년 100bp, 24년에서 25년 120bp 금리 인하한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100bp, 120bp 인하 폭이 좁혀지는 여부. 왜냐면은 이게 좁혀진다는 의미는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놓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찬바람이 불고 이제 겨울이 되면 배당 시즌이 돌아오니까 배당주가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계절성을 보면 뜨거운 여름에 주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가장 좋을 때가 4월이었고요. 중간 배당할 때. 그리고 7, 8, 9월이 좋았고 3개월 연속 좋았고 10월부터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1월, 12월에 좀 많이 안 좋았고 내년 1월까지 안 좋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